분들께 인사 작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 쓰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등단은 2018년 지역의 광주에서 발행되는 개간 문학지 문학들로 등단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되겠죠? 네. 자, 작가님 소개 들었고요. 그 작가님의 이제 첫 발간 도서가 북쪽 마녀의 비밀 정원입니다. 저희 뒤쪽에도 보면 약간 갈색 표지에 안쪽에 있는 책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가님의 생애 첫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201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설을 썼던 것은 뭔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강의도 듣고 또 공부도 해가면서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이 소설 작품이에요. 그래서 출판은 작년 겨울에 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썼던 것을 모아서 한 셈이죠. 내가 위안을 찾고자 했던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게 또 결과물로 나오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그럼 얼마나 걸리신 거죠? 14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쓴 거는 2015년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간에 썼던 것들, 2021년까지 썼던 것들을 쫙 이제 그 노트북의 폴더를 보니까 수십 편이더라고요. 40편, 40편 되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완성했다 하는 것들을 한 20편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개간지 발표하거나 혹은 각종 지면에 발표했던 그런 작품들만 7편을 골라서 묶어서 출판을 한 거죠. 그럼 한 5년, 6년 사이에 이제 시간이 그 사이에 흘러서 이 한 권의 책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일단 북쪽 마녀의 비밀 정원 우리 또 관객분들, 독자분들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책은 어떤 책이다. 물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편이 아니라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7편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창작했던 시기도 다르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공통된 일관된 내용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원이라는 작가가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 아래에는 어떤 일관된 주제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소외된 사람들 혹은 어두운 모습들 또는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썼고 또 소설적인 기법에서도 제가 즐겨 쓰는 그런 기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환상 소설과 고딕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제 소설에도 그런 장치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목에서 왠지 좀 환상스럽지 않습니까? 네. 마치 제목만 보면 SF 소설인가 싶기도 하고요. 제목 자체도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북쪽 마녀의 비밀 정원. 좀 약간 궁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로 또 이 제목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쓰고자 하는 소설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또 느낌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한 것 같기도 했고 이 단편을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 마녀는 아니지만 왠지 마녀인 것 같은 인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비밀의 정원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북쪽의 이미지 같은 어둡고 좀 스산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편의 단편이 이제 담겨져 있고 총 7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물론 각각의 이야기가 다 다르지만 작가님께서는 소외된 것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갖게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소외된 것들에 이렇게 눈이 가고 그것이 이제 영감이 되어서 작품으로 탄생이 되고 작가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제가 근무하는 직장과 연관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이 그 시민단체를 지원을 해주는 그 직장이에요. 그래서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이익 혹은 또 모든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접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거리 혹은 또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쓰던 저의 어떤 삶의 한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설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때는 소설이 아주 무겁고 좀 어두워요. 그런데 좀 즐겁고 좀 살만하다 이럴 때는 가벼운 소설을 제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7편이 쓰여졌던 시기가 공통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좀 약간 무거웠던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좀 크게 보자면 저의 세계관이 그렇게 밝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워요.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람이 무조건 항상 밝아야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작가님의 그 말을 충분히 너무 이해가 되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의 내가 접하는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 속에도 그 작가의 상태나 생각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 또 요 작품이라서 만약에 글을 읽으시면 이 글을 썼을 때 이 작가는 이런 상태였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딱 펼쳐보면요. 전 또 작가의 말에 또 이렇게 눈이 갔는데요. 작가님이 쓰신 작가의 말에 첫 줄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나는 내 작업을 다중인격자의 도착적 소설 쓰기라 명명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중인격자의 도착적 소설 쓰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걸 써놓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항의와 질문과 항의를 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네. 이런 원색을 듣기도 했어요. 뭔 말이냐. 근데 너답기는 하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소설을 쓸 때는 그 안에 작가가 투영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내가 모르는 나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는 아주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 저도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안에는 어떤 자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아들을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야기 안에서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쓰는데 이게 도착이라는 게 정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읽는 사람이 편하게 좀 쓰면 괜찮은데 또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좀 살아가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아주 고상한척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속에는 또 다른 모습의 제가 있고 이런 목소리와 이런 말투가 아닌 다른 말투에 또 제가 있고 3살이 돼서 말을 너무 안 듣는 아이 앞에서 또 윽박을 지르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다중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필요와 요구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아를 꺼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이 책 북쪽 마녀의 비밀정원 2023년도 문학관 도서모금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5월 어느 날 이제 퇴근 무렵이었어요. 거의 6시간 됐는데 이 책을 펴낸 출판사의 대표님으로 전화가 왔어요. 좀처럼 전화를 잘 하시지 않는 분인데 무슨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아니 소식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했더니 문학 나눔 도서에 제가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제 책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게 선정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좋은 거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선정되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정말 축하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그냥 귀 옆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날 저기 원피스 입은 우리 사무실 직원이 왜 왔을까 모르겠네. 저분이 있었는데 표정 관리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겨울에 딱 12월 31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12월 31일에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이렇게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이 되니까 좀 기쁨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다도 기뻐해 주셔요. 그래서 좋았고 이제 한번 명단을 쫙 스캔을 했죠. 저 누가 됐는지 했더니 저가 이제 신인상으로 등단을 했을 때 본심 심사를 하셨던 심사위원도 있었고 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지도 교수님이셨던 선생님도 계셔서 이런 대단한 작가들하고 함께 정재하 작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들하고 함께 내가 이렇게 소설 대선배님들과 함께 나란히 이렇게 명단에 있을 수 있다니 너무 영광스럽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맞아요. 글 쓰는 작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나는 열심히 글을 썼지만 이걸 증명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라는 건 굉장히 가장 큰 칭찬,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또 다른 글을 쓸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알고 계시면 정말 까다롭게 좋은 심사위원분들께서 정말 고심을 내서 고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걸 누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작가님. 네. 이 책이 이제 생애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물론 직장인으로서의 삶도 사시지만 일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행하는 삶 어떠십니까? 일단 살아가는 거는 산다는 거는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의 반대쪽에는 포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선택할 것들만 선택하고 포기할 것들은 다 포기를 하면서 소설을 썼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녀야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어떤 그 생활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다른 역할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후에 이제 소설을 쓰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한 거죠. 그 과정에 포기를 한 것은 안 만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냥 믿음들을 이어가는 거 내 머릿속으로 그들이 이해해주겠지. 그리고 포기해도 되는 그냥 자잘한 즐거움, 어떤 유희 이런 것들은 포기를 했죠. 그래서 퇴근 후에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백팩에 이제 노트북을 넣어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퇴근 후에 11시까지 카페에 가서 글을 써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아점을 먹고 늦잠을 좋아하거든요. 아점을 먹고 나와서 한 6시간 정도 소설을 쓰는 이런 시간을 계속 지내왔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이제 그걸 못해 너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작년까지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게 저는 좀 헛되지 않았고 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아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것들을 이제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글쓰기를 선택했고 글쓰기가 또 나에게 또 다른 유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도 그 글을 씀으로써 충전이 된다거나 또 다른 유희인 거니까. 네. 그래서 진짜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또 이렇게 퇴근 후에 또 글 쓰는 삶을 지금도 이어오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은 잠시 쉬고 지금은 있어요. 잠시 쉬고 너무 계시니까. 힘들어서. 그러시니까. 올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네. 모든 것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가 또 여유가 생기시면 다시 또 펜을 잡으시겠죠. 작가님은 하고 많은 장르 중에 어떻게 하다 소설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라는 장르, 이제 문학이라는 이 분야만 두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시와 수필과 소설 이분이나 다른 것들은 이야기 안에 범주가 되니까 이 세 가지 장르로 본다면 시는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또 그 안에 아주 함축적으로 뭔가를 담아야 하는 이 짧은 한 페이지 안에 그 하나의 스토리라던가 사유를 담아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좀 설명이 굉장히 긴 사람이에요. 쉽게 나를 설득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는 좀 어렵다 이 생각이 들었고 한때는 수필을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수필 창작하는 동아리도 들어가서 수필을 썼는데 수필은 굉장히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감동들이 그래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내 속내를 다 보여주는 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쓴다면 소설이 나에게 맞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내가 소설 안에 세워놓은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닌데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나 대신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대리 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소설은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어떤 이상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소설 안에서는 마음껏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소설은 나를 기다려주더라고요. 소설은 나를 기다려준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이 아주 달변도 아니고 좀 느린 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저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도 익숙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면 막 이불킥을 해요. 그때 그 말을 했지. 절반도 말을 풀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내가 내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진득하게. 그래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또 내가 한 만큼 그 안에서 어떤 피드백, 뭐 성과면 성과, 나에게 만족감 이런 것도 주고 하니까 소설은 친구 같기도 하고 어쩌면 나의 위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설의 매력이군요, 그것이. 네. 그러니까 작가님은 소설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주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수필을 쓰는 작가로서 작가님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저는 오히려 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서 좋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말을 통해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글로 표현하는 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작가님께서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소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또 글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좀 전에 김진 작가 시인님도 얘기 나눴지만 각각의 그 장르를 선택한 사람들은 나름의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짧아서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김지은 씨님은 짧아서 좋다고도 하셨거든요. 이게 각 장르마다의 차이점이면서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소설을 쓰실 때 영감을 받거나 모티브가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아까 소외된 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주로 오래된 공간들, 폐가, 그 다음에 오래된 저택, 구택 있잖아요. 나중에 스릴러도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오래된 허름한 골목, 아니면 큰 건물의 지하에 있는 어두운 보일러실, 좀 이런 데서 모티브를 스릴러 쓰셔야겠습니다. 네. 모티브를 얻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꼭 이제 그런 공간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제주도에 갔었는데 올해 2월에 그때 보았던 그 문을 닫은 펜션인가 카페인가 그 밤에 달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소설로 하나의 공간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는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정말 확실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어떤 인상적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나면 그 공간에 그 이야기를 이제 대입을 하거나 그 안에서 펼쳐보면 그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오래된 공간이 영감이 되는 거군요, 작가님께. 신기합니다. 네. 뼛속까지 소설하신가 봐요, 그렇죠? 오래된 그런 폐가나 공간으로 빨리 지나가고 싶거든요, 저는. 네, 근데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영감을 얻으신다고 하니까 신기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진을 찍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소설이 쓰여지는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소설이라는 것은 물론 작가의 경험치가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또 상상력으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또 이끌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좀 뭐 구상이라든지 과정이 좀 작가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편이세요? 제 작품집에 있는 단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블루문 할로윈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맨 앞에 첫 번째 문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인데 그거를 제일 처음 썼던 게 2018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건이 모티브였냐면은 2018년에 광주 두암동에서 세 아이가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 철부지 어린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너무 참혹한 그런 사고였는데 그게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 그 조그마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미취학 아이들이었는데 그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부모들이 철부지일까? 너무 이기적이다. 나쁘다 했는데 이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 그들도 그 어린데 그 이제 부부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 이들도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한번 이들의 입장,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궁핍했을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돌봄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엔 제목이 칼이었어요. 칼, 살벌하죠. 그래가지고 네. 너무 쓰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고 왜냐면 이제 거기 인물들에게 제 마음이 투영이 되니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저에게 오니까 힘들었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이제 발표를 못 하겠더라고요. 소설이 너무 힘든 소설이어서 이렇게 묵혀뒀는데 이듬해 이제 2019년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기생충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근데 그쯤 해가지고 이제 빈곤 포르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이 빈곤을 소재로 관광 상품하거나 어떤 뭐 투어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그러면서 쪽방촌이라던가 이런 그 사진들 이게 또 하나의 인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그때 할로윈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블루문이 떴어요. 그래서 30 몇 년 만에 이제 이거 보면 30 몇 년 만에 본다 해서 블루문 이제 할로윈을 봤는데 보름달은 굉장히 신비롭고 어떤 마술적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걸 가지고 어떻게 소설을 못 써볼까 했는데 이제 서랍 속에 넣어둔 그 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소설을 좀 누그러뜨려 볼 수 있겠다 해서 약간의 그 가상 현실과 또 어떤 마법적인 그런 환상의 장치를 넣어서 소설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특이하다. 그런데 좋다 이런 평을 받아서 하나의 소설이 나오기까지는 또 좀 우여곡절이 있는 소설들이 있고 이제 수월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금방 말씀드린 블루문 할로윈은 굉장히 좀 어렵게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나온 그렇게 쓰여진 소설이죠.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는 못 쓰겠습니다. 보면 그냥 우리는 편하게 한 편의 단편을 읽는 거지만
이 아무리 단편이라도 이 짧은 글을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만나서 내 가슴속에 울림이 있어야 했고 또 블루문이 떠줘야 했고 이런 복합적인 많은 것들이 이어져서 한 편의 이야기로 탄생이 된 거잖아요. 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것들로 어떻게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을까. 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생활을 하시거나 할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내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재가 되는데 나에게 오는 것들은 아마 그 중에서도 어떤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공간, 오래된 기억이라던가 어떤 세월이 흔적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작가님이 이제 블루문 블러윈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담긴 소설입니다. 단편인데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 달은 19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설가 모든 작가들에게 그렇겠지만 첫 문장을 쓰는 일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들이 딱 책을 열었을 때 소설의 첫 문장으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문장이 탄생이 됐을까요? 고민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항상 첫 문장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으면 한 페이지 안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독자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참을성이 없다. 이거는 불문이거든요. 이거는 네,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읽었는데 재미가 있어야 다음 장으로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목. 그래서 이 땅을 봤더니 시체가 나왔다.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뜬금없이 너 지금 어디니? 이런 거라든가 이런 좀 호기심을 이게 어떤 상황이지 하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목이 나와야 하는데 요것도 아마 수많은 생각과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단 하루라는 오늘이 아니면 19년 후에나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다는 절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를 맨 앞으로 뺐어요. 원래는 이제 앞에 있지 않거든요. 원래는 다른 문장이었는데 다른 문장에 좀 약간 음산한 걸로 했었는데 이걸로 앞으로 좀 빼가지고.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작가님은 반드시 스릴러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뭐랄까 조금 약간은 좀 어두우면서도 무서운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작가님 고향이 곡성이에요. 곡성이 작가입니다. 멋이지만 네, 곡성이에요. 곡성의 네.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얘기를 거기가 나눌수록 그런가 봐요. 네, 제가 뭐 굳이 고향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곡성이 떠오르면서 또 그런 영화와 비슷한 또 소설이 또 탄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또 두 번째 소설집을 내시게 되겠죠. 지금은 잠깐 글쓰기를 쉬고 계시지만 어떤 또 소설을 앞으로 계속 쓰고 싶으신가요? 단편은 소설을 시작을 하기에는 좋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다 풀어내기는 어려워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편을 쓰고 싶은데 몇 년 전에 이제 장편을 쓰기 시작을 했고 초고를 완성하기는 했어요. 600매 경작편 정도 되는 어머지 600매 경작편을 완성을 했는데 약간 좀 장르적인 느낌을 더해서 문학과 장르적인 재미를 더해서 스릴러입니까? 약간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SF와 그런 환상적인 그런 장치들 넣어서 할 건데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발달을 하고 환경이 미래에 어느 시기에는 환경이 파괴되어서 좀 살기 힘든 그런 시대적인 영향이 되겠죠. 근데 인간은 아마도 인공지능의 통제하에 살아갈 것이고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은 현실뿐만이 아니라 저는 가상으로까지 확장이 된다고 보면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VR이라던가 큐로스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상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좀 삶이 힘들거나 뭔가 도피하고 싶을 때는 알코올이라든가 약물로 도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은 현실보다는 가상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곳에서 이제 우리 그 토탈 리콜 보면 있잖아요. 가상 체험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본인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효능감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계속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이제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육체를 대가로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억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가상현실 잠깐만요. 스포 괜찮습니까? 이렇게 스포하셔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아, 네, 좋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스토리는 세상에 이런 스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뭐 이렇게 표절 이런 것까지는 되지 않을 거고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가상 현실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게임의 대상이 되거나 좀 모든 사람들은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냥감 게임에서 사냥감이 되거나 이러한 그런 설정을 그려가지고 굉장히 좀 암울한 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이런 것들을 소설로 써보려고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두 번째 소설이 나올지. 근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인데요. 진짜 요즘에 뭐 AI, 인공지능을 빼놓고서는 우리 앞으로의 삶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화두인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AI가 소설을 더 잘 쓴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AI가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창작의 영역도 대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이미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AI가 챗GPT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작가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위기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일단은 AI가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쭈르륵 넣으면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기의식은 들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어떤 감정, 어떤 분위기, 이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저는 소설적이라고 하는데 소설적인 사건, 소설적인 분위기, 소설적인 인물들은 그 인간만이,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사람만이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아주 이쁜 마네킹, 균형 잡힌 마네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제가 죽으면 어쩔지 모르겠죠. 정말 그 소설적인 소설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런 걱정, 위기 의식을 좀 느끼세요. 네. 맞습니다. 진짜 앞으로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저도 이제 여태까지 삶을 이어오면서 겪은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너무 큰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는 정말 지구에서 살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 화성 가서 살게 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소설가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미래의 가능성, 다 또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상상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올 여름 그 혹독한 폭염과 때늦은 이 가을 폭우를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져지는 게 또 기후위기, 기후 불평등에 관한 이슈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아마 5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그런 환경은 맨날 뭐 이번 여름 같은 그런 폭우가 더 심해지고 뭐 맨날 그리고 또 이제 뭐 해수면은 상승되는 건 기본이고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유발한 것들은 뭐 강대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 혹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소국이나 혹은 사회적인 약자, 제 소설에 나오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혹은 지하에 단지하에 사시는 분들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또 야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변함없는 추세인데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혹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합심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러한 기후 불평등을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설로 한번 써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기후 변화 위기 대응 포럼 아니고요. 네, 작가님과 북토크 진행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발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수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작가님께서 힘내셔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근에 관심 있는 이슈가 그런 것들이실 것 같아요. 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시는 걸까요? 네,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 혹은 사회 문제, 어떤 실업이라던가 지방의 소멸되기라든가 이런 문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 소설도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기획이. 근데 이제 제 소설은 좀 무겁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지 좀 가볍게 접하기 쉬운 소설을 써야 되겠다. 오늘 이제 박람회 보니까 처음 소설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읽으세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데 또 마냥 가벼운 글이 써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작가님의 쓸 수 있는 또 무게에 글을 또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가벼운 소설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무게감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또 사람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북쪽 마녀의 비밀 정원 저희가 또 좋은 책으로 선정이 돼서 또 많은 독자들을 만나는 방법으로 또 함께 하고 있지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관객에 계신 분들께 또 나름의 책의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책 자랑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마구 자랑해 주시고 어필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또 한 권이라도 더 팔아야죠. 네. 얘기 부탁드릴게요. 책 자랑이요? 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분위기, 다양한 작가가 쓴 소설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생애 첫 작품집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고 하지만 또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피드백도 해주시면 신진 작가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책을 마구마구 자랑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책이 좀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럽고 작가 이렇게 그 해설도 이거 북토크 준비하면서 그때야 읽었어요. 너무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못 읽겠는 거예요. 작년에 11월에 받았는데 비로소 볼 정도로 제 소설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지만 제가 욕심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 소설이 미흡해서인지 아직은 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부끄러움을 아는 작가의 소설이니까 어떤지 정말 부끄러울 만한지 어떤지 읽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까도 이제 장편, 중장편, 경장편 쓰고 계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다음 책은 그 책이 될까요? 추후 집필 예정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작품은 이미 이제 초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손봐서 경장편으로 출간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약간 연장 소설 형식으로 해서 가제는 정했어요. 마리의 정원이라고 우리 집에 마리의 정원? 마리 여기도 정원인데 또 정원이네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마리하고 보리예요. 근데 이제 그 마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약간 요것도 판타지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남로에 이제 전일 빌딩에 근무를 하는데 그 뒤쪽에 아주 약간은 그 대로변에 이 큰 대로변 뒤쪽에 앞에는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데 그 뒤로 가보면 좁은 골목 안에 아주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묘한 그런 분위기를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마천루 뒤쪽에 또 2층짜리 혹은 1층짜리 기와집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골목은 지금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지나가면.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해서 말이라는 고양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치유를 해주고 혹은 또 뭐 심판을 해주는 그런 류의 연착 소설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작 소설은 그 다음이고 일단은 말씀해주신 경장편 소설이 네. 출간 예정일 것 같은데 언제쯤 혹시 그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에는 출간을 하려고요. 예. 내년 상반기 머지 않았네요. 네, 집필은 끝나신 건가요? 초고인데 네.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퇴고를 거쳐서 또 좋은 책으로 독자들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 얘기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설은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의 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주 잘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공개 안 하려 했는데 제가 윤석열 나이로 50입니다. 근데 얼마나 늦게 시작했겠어요. 40이 넘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 쓰고 싶어서 썼어요.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지금이 그 꿈을 발화시키고 있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빠른 시간이다.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 그 꿈을 발화하는 그 첫날로 삼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김지원 작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작가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이야기 들어주신 우리 관객분 준비해 주시죠. 작가님의 말씀 속에 작가님의 삶과 작품에 대한 태도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작가님은 정말 다양한 면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저는 작가님께 원래는 딱 한 가지 작가님 삶을 관통하는 단어 한 가지를 여쭙고 싶었는데요. 다양한 다중인격에게는 한 가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뽑자면 나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 작가님의 삶을 네. 관통하는 세 가지 삶을 관통하는 세 가지 단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세 가지. 네. 네. 꿈 혹은 이상. 제가 만약에 너가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 일이야. 근데 네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걸 할 수 있어. 이거 하나와 정말 돈을 많이 주는데 네 꿈하고 전혀 무관한 거야. 저는 아마도 이렇게 꿈 요거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상. 그 다음에 어떤 공감,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 이런 거. 왜냐하면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렇게 쉽게 이입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막으려 해도 막지 못하는 그런 공간, 이런 게 있을 것이고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찾아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시정일관 작가님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타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자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기해 주신 것들 좀
작은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들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하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오히려 소외되고 작고 가려진 것들을 문학이 발굴할 수 있는 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또 작가님이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작품들 계속 앞으로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